안녕하세요. 법무부 평안의 임종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저번에 이어서 형사 1심에서 3심 재판 절차 한방의 정리 두 번째 시간으로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 재판 절차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 2심, 항소심 재판 절차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2심, 즉 항소심 재판에서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1심 판결문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쟁점을 형성을 하게 되고 형성된 쟁점을 중심으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항소심의 승패는 항소 이유성 등을 통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합리적 쟁점을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항소심은 1심처럼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1심에서 기본적인 증거조사가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항소심의 증거조사는 일반적으로 1심보다 상대적으로 짧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실을 차별할 경우에는 항소심 첫 번째 공판기일에 공판이 끝나는 것이 원칙이고 3주 내지는 한 달 이후로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이 또 원칙입니다. 근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드물게 공판기일이 한 번 더 잡히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항소심은 첫 공판기일로부터 2달 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실을 자백할 경우에는 항소심에서의 승패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공탁법 5조 2에 의해서 공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하고 있냐면 항소심에서 사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심에서 선고한 양형을 변경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피고인 공사실을 부인할 경우에 항소심 공판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항소심이 첫 공판기일로부터는 4개월 그리고 길게는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공판의 지속 기간은 항소심에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쟁점이 제기가 되는지 그리고 항소심이 얼마나 많은 수의 증인을 채택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인 측이 여러 쟁점을 제기하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수긍하지 않으면 재판을 빨리 끝날 수가 있고 항소심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합리적인 쟁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소심에서는 3가지 측면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1심에서 증언한 증인에 대해서 다시 증인신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강강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인을 했다면 1심에서 이미 피해자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심 유죄 판결 선고 시에는 1심에서 이미 증언한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청을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항소심 증인 채택 여부가 항소심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에서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쟁점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 팬티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을 경우에 DNA 전이에 대한 대검 연구원 또는 DNA 전문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예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논문을 제출을 할 수가 있고 국가수 등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면 경찰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또는 대검의 피해자 진술 분석을 의뢰할 수도 있고 피고인 측의 사설, 심리, 생리 분석 결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도 있고 피해자 사설, 진술 분석서가 제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항소심 재판 절차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소심 재판부가 지정이 되고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고 지정된 재판부에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가 발송이 되게 됩니다.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이 제출이 되면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1심 재판부는 기록을 정리해서 항소심으로 소송 기록을 송부를 하게 됩니다. 1심이 판사 한 명의 단독 재판부면 지방
재판법원 항소부로 소송 기록을 송부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1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판사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소송 기록이 발송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심이 판사 3명의 합의부 재판부면 고등법원으로 소송 기록이 송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면 서울고등법원으로 소송 기록이 송부가 되겠죠. 그리고 사건 번호는 노 번호로 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 501, 서울고등법원 2023노 27 등으로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정이 되면 지정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을 하게 됩니다. 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발송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으로부터 소송 기록을 받았으니까 본격적으로 항소심을 시작하겠다라는 통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항소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2주 내지 3주 정도 후에 피고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가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가 도달한 후 20일 이내 피고인이 항소의 구체적인 이유를 적은 항소 이유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항소 기간이 2023년 8월 4일경에 끝났다. 그러면 2023년 8월 중순 또는 말경에 피고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가 도달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피고인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항소심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선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1심이 실패했다면 1심과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1심에서 피고인이 법정 구속이 되었다면 가족이 선임할 수밖에 없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심 법정 구속 전에 피고인이 알아본 변호사가 있다면 가족에게 미리 그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을 하느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알게 된 변호사 사무실 3곳 정도 상담을 하고 실력, 경험 있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를 상담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고 가야 되느냐? 첫 번째, 1심 판결문을 가져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검사 증거 기록을 가져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심 공판 기록. 1심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그리고 정의신문 녹취록 등이 1심 공판 기록에 있겠죠. 검사 증거 기록하고 1심 공판 기록은 1심 변호사 사무실에 있으니까 1심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이거 좀 준비해 놓으라, 그렇게 해서 1심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검사 증거 기록과 1심 공판 기록을 가져와서 상담 시 변호사 사무실에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항소심 국선 변호사 선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면 항소심 재판부에 국선 변호사 선임해 줄 것을 요청을 하십시오. 근데 국선 변호사가 항소 유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히 국선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국선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면담을 요청하시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다면 국선 변호사에게 신속히 피고인 접견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국선 변호사가 항소유서를 작성하면 필히 피고인과 공유해 줄 것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 사무실에 오는 많은 의뢰인들이 국선 변호사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다음으로 항소심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항소유서 제출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심 재판부에 구체적인 항소유서 이유를 적은 항소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한을 안 지키면 항소 기각 결정이 나서 1심 판결이 확정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필히 이 시한을 지켜야 됩니다. 항소유서 제출을 할 때는 필히 사건 번호가 항소 이유서에 제대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제출 시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접수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접수 후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서 항소유서 제출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항소유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한다 이렇게 기재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범죄 1년부 순번 5번에서 14번은 피해자 해설을 위해 사용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서 범죄 1년표 당해 순번에 관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등으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공소시를 전부 잡아야 할 경우에 항소 이유 볼까요?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이 되겠죠. 왜냐면 공소시를 다 자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피고인이 공소시를 모두 자백하고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과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항소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소시를 일부라도 부인하는 경우의 항소유는 어떻게 기재를 하느냐? 여러 유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법리호의 항소유 기재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간 사건에서 피해자는 깨어 있었고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으므로 법리적으로 중간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18도 16002 판결. 또는 동성인 군인 사이의 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인알은 공동사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 6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9도 3047 판결 등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시거나, 양자가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탁받은 부동산을 타해 처분하더라도 행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16도 18761 판결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유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체결한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원금 보장의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는 목격자의 진술이 수차에 걸쳐 바뀌고 목격자는 70대 노인으로서 시력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2시에 약 100m 거리에서 목격자가 피고인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치실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는 모텔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텔비를 계산하였고 계산 당시 술에 취한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항소 이후에서 증거 능력에 대한 다툼의 항소유는 어떻게 기재를 하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 218조는 이미 제출문의 압술 권한이 있는 자는 검사, 사법경찰관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이 아닌 C경사가 압수한 정 제1호에서 정 제8호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또는 카카오톡 대화나 이메일에 담긴 정보의 소유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계정 소유자이며 수사기관이 해당 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계정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하면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당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2016모 587 결정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유에서 법리호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양형부당 항소유를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동종 증가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금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성관계에 관해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의 원심형은 과중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항소심에서의 보석 청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심 당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두 번째는 1심 당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심에서 재판이 길게는 이혼까지 진행이 되면서 증인신문, 사실죄, 감정 등 기본적인 증거조사를 다 마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법원이 실형을 선고를 했다 말입니다. 그럼 같은 판사로서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한 재판 결과를 볼 때 그냥 보석을 하면서 피고인을 석방을 하겠습니까? 같은 판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정의 변경 또는 항소심 재판부가 보기에 1심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않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만 항소심에서 보석을 허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첫 번째는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강간 등 성폭력 사건 등에서 1심 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또는 합리적 금액을 공탁한 경우, 이런 경우 사정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항소심 재판부가 보기에 1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중간간 사건에서 모텔 CCTV 화면이 복원이 되었을 경우,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와서 멀쩡해요. 또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줄 문자, 대화,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었을 경우, 가끔 항소심에서 문자, 대화, 이메일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복원을 통해서 새로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건에서 대학 교수 등 전문가의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견해가 확보되었을 경우, 자, 이렇게 항소심이 보기에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보석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소심에서 입증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소유서가 제출이 되고 항소심에서 제1호 공판기일이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1호 공판기일로부터 최소한 2일 전까지 피고인 측은 입증 방법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즉 누구에 대해서 정의 신청을 한다든지 사실조회 신청을 한다든지 감정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 검증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항소심 1회 공판기일 최소한 2일 전까지 피고인 측 입증 방법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항소심에서의 증인 신청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소심의 증인 신청은 1심에서 이미 증언한 증인에 대한 신청, 그리고 1심에서 증언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증인 신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1심에서 이미 증언한 증인에 대한 증인 신청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규칙 제156조의 5 제2항 2호는 1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하였으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1심에서 이미 증언한 증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성폭행 사건 그 피해자는 피고인이 1심에서 부인을 하였으므로 1심에서 이미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1심에서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믿어서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를 했다. 그러면 2심에서 이 유죄 판결을 무죄 판결로 바꾸기 위해서는 2심에서 필연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불러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을 해야 됩니다. 2심에서 피해자를 다시 부르지 않고 2심 법원이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이렇게 판단을 하면 위법하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믿어서 유죄 판결을 선고를 하였을 경우 2심에서 무죄 판결로 바꾸기 위해서는 필히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폭행 사건 에서의 2심에서의 소송의 승패는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카톡,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 목격자 사실 확인서 등 주관적 증거, 피해자 신빙성을 부인하는 사설기관의 진술 분석서, DNA 전이 가능성에 관한 교수 자문서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재증인 신문이 필요함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항소심 재판의 승패가 갈리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심에서 증언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 규칙 제156조의 5 제2항 제1호는 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해서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1심에서 증언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간간 사건에서 모텔 직원에 대한 증인 신청, 1심에서 모텔
직원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새로이 모텔 직원의 그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모텔 직원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할 경우 이런 경우에 항소심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소심에는 증인신문 외에도 추가 증거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증거는 객관적인 증거, 주관적 증거, 사설기관 작성의 분석서 등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인 증거는 새로이 발견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계약서, 녹음 파일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관적인 증거는 부동산 중개인, 목격자 사실 확인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사설기관 작성의 분석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설기관 작성의 피고인 심리 생리 검사 결과서, 피해자 진술 분석서, 사설기관의 교통사고 분석서, 사설 포렌식 센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DNA 전이 위드마크 공식 등에 대한 대학 교수 자문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266조의 그 3사에 따라서 검사로부터 서류 등 목록, 수사기록 총목록을 확보한 후에 검사가 보유하고 있으나 제출하지 않은 서류를 등사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사실조회 및 감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수에 대한 흉기, 지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또는 도로교통 안전공단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 의뢰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항소심에 현장 검증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봅시다. 이렇게 현장 검증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증거 능력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66조의 3사에 따라서 압수영장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압수영장의 그 범죄 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압수영장의 압수할 장소에서 압수할 물건에 관해서 이루어졌는지, 전자정보 압수 시 참여권이 보장되었는지, 압수영장에 의한 압수가 형사소송 216조, 217조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의 경우입니다.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에 참여한 경찰관 등을 증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설명하였다시피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압수 시에는 수사기관은 압수영장 사본을 피압수자에게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 지정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제1회 공판기일이 언제 열리느냐는 불구속, 구속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불구속의 경우에는 항소심 그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소유서 제출 후에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첫 공판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다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에는 심지어 1년 후에 항소심 첫 재판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의 경우에는 항소심 구속 기간 때문에 항소유서 제출 후에 보통 2, 3주 이내로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 규정된 그 항소심의 구속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기간은 2개월입니다. 근데 3차에 걸쳐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8월 1일 날 1차 구속 기간 갱신이 있었다고 한번 봅시다. 그럼 10월 1일경에 2차 구속 기간 갱신이 있고 12월 1일경에 3차 구속 기간 갱신이 있겠죠. 그죠? 그럼 2024년 1월 30일까지 항소심 구속 기간이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항소심 제1차 공판기일 진행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고인에게 생년월일, 주소, 등록 기준지, 즉 본적이죠. 본적을 묻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다음으로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 항소 이유를 진술하게 되겠죠. 이 경우는 아주 간단히 합니다. 예를 들면 중간간에서의 불능미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오인입니다. 양형부당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고인은 공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경우에는 그날 재판이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피고인 신문의 경우에는 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 등에 관해서 피고인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피고인 신문을 하면 좋습니다. 그 외에는 생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고인 신문 이후에는 검사가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검사가 항소하였을 경우에는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있습니다. 자, 공사실 자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피고인은 공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입니다. 이러한 점 고려하시어 피고인을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있게 됩니다. 1, 2분 정도 변명이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딱한 사정 등에 관해서 생생하게 아주 간단하게 진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변론이 종결되고 약 3주에서 4주 후로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공사실을 일부라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1회 항소심 공판 기일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 신청에 대해서 체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증인 신청, 사실조회 신청, 감정 신청, 현장 검증 신청에 대해서 이거 채택하겠습니다. 이거는 기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체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2의 공판기일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 신청 위주로 진행이 되겠죠. 예를 들면 증인신문이 이루어진다든지 사실조회 또는 감정 해신을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현장 검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증거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항소유서 는 항소심 재판 초기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고 항소심이 증거조사 위주로 이루어지면 새로운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요약하거나 새로운 법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서 10차례 이상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항소심 변론 종결일 절차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 공사실을 일부라도 부인하는 경우 항소심 변론 종결일 절차는 피고인의 공사실 전부 인정하는 경우 동일합니다. 피고인 신문, 다음에 검사의 의견 제시, 다음으로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 다음으로 피고인의 최후 진술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 신문 하였다 하더라도 1심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 신문이 가능합니다. 성폭행 사건, 공무집행 방해 사건, 재산범죄 사건 등 피고인의 생생한 진술이 필요한 사건에서 피고인 신문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 위에 검사의 의견 진술이 있겠죠. 검사가 항소하였을 경우에는 원심 고형대로 선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있겠습니다. 2에서 3페이지 분량으로 원심의 법리오의 사실호인 양형부당을 요약해서 진술하고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분 내지 3분 분량으로 진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억울함을 생생하게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면 3주 내지는 한 달 후로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자, 항소심 선고 기일은 판결을 선고하게 되겠죠. 판결 선고의 핵심적인 말이 기재된 것을 주문이라고 합니다. 주문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우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어요. 그럼 검사만 항소를 하게 되겠죠. 무죄 판결을 유죄할 경우에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렇게 판결을 선고할 수가 있고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뒤집어서 유죄 판결 선고할 때는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1심 유죄,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을 경우 1심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렇게
판결을 선고할 것이고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는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렇게 주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또 1심 유죄 판결에서 피고인만이 항소했을 경우에는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 선고 시에는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렇게 판결을 선고하게 되겠고 1심형을 유지하면서 유죄 판결 그대로 선고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되겠죠. 자, 항소심 판결 불복 시에는 상고장을 제출을 합니다. 근데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인데 원칙적으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0년 이상 선고되었을 경우 형이 아주 세게 선고가 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양형부당으로 상고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무죄를 다투었는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의 위법을 범하였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상고가 가능합니다. 법률심이니까 법률 오해의 경우에만 내지는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상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고자 제출 기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8월 1일 화요일 날 항소심 선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8월 8일 화요일까지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형사 3심, 즉 상고심 재판 절차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형사 3심, 즉 상고심은 대부분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입니다.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률적 문제가 뭐냐? 예를 들어서 A와 B가 합의하에 키스를 하였는지 아니면 A가 강제로 B에게 키스를 하였는지 이거는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사실심인 1, 2심에서 원칙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폭행 또는 협박 없이 B에게 갑작스럽게 키스를 하였을 경우 근데 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 강제적으로 추행을 했을 경우에 강제추행이 성립하거든요. 그런데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요. 갑작스럽게 그냥 키스를 했다. 이게 강제추행에 해당하느냐?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부분은 법률적인 문제만 판단을 하고 그래서 법률심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고심은 재판이 원칙적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판사들이 서류심사만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이고요. 대부분이 법률적 쟁점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상고심 접수 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고기각 결정 또는 판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법률적 쟁점이 있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심리를 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상고심 접수 시로부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꽤 됩니다. 항소심의 판단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부분은 직접 형을 정해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항소심으로 파기환송해서 다시 내려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기록이 다시 항소심으로 가서 그 항소심 다른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이게 파기환송심이라고 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재판이 열리고 파기환송심 재판 선고 결과에 관해서 검사 또는 피고인이 다시 상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권무효 살인 사건에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2심이 무죄 판결을 했거든요. 3심이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됐고 검사가 다시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고심 절차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사건 접수 및 사건 번호 부여가 되겠죠. 항소심에 상고장이 접수가 되면 항소심은 항소기간이 지난 후 소송 기록을 정리해서 상고심인 대부분으로 송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소송 기록이 접수되면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겠죠. 예를 들면 2023도 131 형사사건은 1심은 고, 2심은 노, 3심은 도 이렇게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고 피고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게 되겠죠. 피고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는 날은 언제냐?
근데 일정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 20일에서 30일 내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고인은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적은 상고 유서를 작성해서 대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적은 상고 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기각 결정이 나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항소심이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한을 필수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 유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를 받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 가지고 상고 유서 접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 결정 또는 판결이 나게 되겠죠. 대법원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심리만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상고기각 결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일 경우 또는 법률적 주장이 유효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접수 후 3개월 이내 상고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 법률적 판단의 위법 요구에 관해서 대부분이 심리를 했는데 이유 없을 경우에는 상고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상고기각 결정의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이 지정이 안 되고 바로 상고기각 결정이 되는데 상고기각 판결의 경우에는 선고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파기환송 판결이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 파기환송 판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항소심으로 소송 기록이 다시 내려가서 원래의 항소심 재판부가 아닌 다른 항소심 재판부에서 상고심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재판, 이를 파기환송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해서도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20도 8682 전원합의체 판결,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면서 항소심에 다시 내려보내거나 또는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주심해서 금전을 수령한 경우 행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17도 3829 전원합의체 판결, 이렇게 판결을 선고하면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상고유서의 작성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심은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상고유서만 가지고 판결을 선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상고유서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고유서는 핵심적 사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만이 임의 제출물을 압수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를 압수한 자는 사법경찰인 경사 C였으므로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동영상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법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카카오톡을 압수함에 있어 실질적 피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압수된 카카오톡은 증거 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6모 587 결정,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중간관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원심은 중간관의 불능미수로 의율하였는데 이는 위법한 판결이다. 2018도 16002 판결, 이런 식으로 법리오해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 변제 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 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014도 3363 전원합의체 판결, 이런 식으로 법리 오해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